작은 서점. 지금도 술을 즐기지만 20대의 나는 술을 더 좋아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분 중 하나잖아요. 최강록 셰프의 책이라니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소령의 컨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오독의 발견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 출연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독서 에세이인데요. 우리 다독이 분들을 위해서 사인본을 무려 20권이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콘텐츠는 많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한 달에 한 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그리고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작가님과 함께 좋은 책 또 살펴볼 텐데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우선 아나운서님은 네. 요리 혹시 좋아하시나요? 요리 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요리도 재능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편은 이제 열광적으로 봤고 2편은 많이 건너 뛰어내서 그냥 대충만 좀 봤습니다. 확실히 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입을 하는데 네네. 저랑 너무 다른 세계라서 그런지 조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 열광하실 때 네.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셨나요? 나오신 셰프분들 근데 중에서. 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스토리들이 있어. 정말 한 분에 딱 꼭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신 분 때문에 지금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구더라? 그 최강록 셰프라고 그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답정너 같은 네. 좀 대화를 했는데 네. 네, 오늘은 이제 최강록 셰프님이 쓴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이분이 그 K 브랜드 지수 1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라는 데서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냥 몇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위였어요. 와. 그만큼 요즘 화제성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최강록 셰프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책 날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일본의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라는 곳을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찬 가게 같은 것도 직접 운영을 해보셨는데 사실 우리한테 이제 유명해진 거는 2번의 요리 컴페티션 우승을 하셨기 때문이죠. 네. 또 최근에는 TV의 요리 예능으로 많이 출연을 하시고 계세요. 네.
자, 그분이 쓴 책, 이 목차 구성은 어떻게 되죠? 총 이제 4가지의 이제 대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 요리를 한다는 것, 식당을 한다는 것, 요리사로 산다는 것, 이렇게 4가지 꼭지가 이제 있습니다. 네. 최강록 셰프를 어떤 유명인으로서 좋아해서 골라오신 건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선정하신.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흑백 요리사란 예능에서 이분을 제일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읽고 나니까 이제 요리사로서 이분의 삶의 원칙이 들어있는 책이지만 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도 삶의 원칙으로 가져올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 짤막짤막한 글들 모음이어서 읽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러스트를 아마 직접 또 작가님이 그리신 것 같은데 되게 귀엽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음식과 요리, 일과 직업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작가님이, 요리사님이 프롤로그에 적으셨는데 네. 이제 그런 취지에 맞춰서 몇 가지 배움거리들, 레슨거리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분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어떤 숨겨진 노력과 또 그걸 지탱해주는 철학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한 권의 책으로 우리는 그 정수만 딱 뽑아서 보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움은 이분의 일본 유학 시절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네. 이때 이분이 그 요리 전문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로 오사카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대요. 네. 그때 이제 자기는 생선만 50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날것, 생선을 손질할 때는 오래 붙잡고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하고 머뭇대면 안 되는 칼질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게 쪼물딱쪼물딱하고 있으면 안 되는 네. 거군요. 네, 신선한 제품일수록 네. 터치를 최소화한다. 그렇죠. 하루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손질을 하다가 그 생선 살 한쪽이 파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런 건 우리가 거래하는 요리집에 보낼 수 없다. 상품 가치가 없어라고 이제 잘라내셨대요. 그래서 칼질은 신속한 만큼 정확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제 멋진 문장을 쓰셨는데 네. 본인이 만든 문장이래요. 칼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붙일 수가 없다. 진짜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그렇군요. 네, 우리 박소령 작가님께서 이제 최강록 셰프의 책에서 배운 것들 이렇게 쫙 좀 나열해 주실 텐데 두 번째도 궁금해집니다. 밑손질이 식당 운영의 60%다. 결국엔 밑손질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이분이 이제 밑손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영업을 건물 올리는 거에 비유하자면 밑손질은 지방공사다.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그래서 생선, 고기, 채소 이런 거를 이제 장사 전에 이제 막 손질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리사는 이제 예쁘게 요리 만들어서 그릇에 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보통 주방에 들어오면 깜짝 놀란대요. 그런 분들일수록. 왜냐하면 결국 오래 경험하다 보면 요리업에서 밑손질 60%, 조리고 완성하고 고객 내놓는 게 10%, 나중에 청소가 30%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청소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네요.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밑손질이 중요한 이유는 네. 그걸 잘 해놔야 식당 전체 컨디션이 착착 준비되어 돌아가고 주방 흐름도 원활해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이나 휴식에도 다 연결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한데 결국 이게 다른 직업,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결과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네. 그 업계에 오래 계신 전문가분들한테는 아주 잘 보이는 직업, 작업 이런 게 사실 되게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방송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시는데 그 예전에 왜 황정민 배우가 네. 수상소감으로 잘 차려진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 예. 그 얘기가 단순히 그냥 뭐 화제가 돼서 뭐 유명해진 얘기 아니라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하나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섭외를 해야 되고 네. 그분과 교감해서 내용을 뽑아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저 같은 사람이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전달하는 건데 네네. 그 앞에 작업들이 어찌 보면 요리에 있어서 밑손질들이거든요. 예. 그게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저 협업의 어떤 예술 영역이라고 저는 방송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네. 그 같이 이렇게 일하는 이 크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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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박수령 작가님이 이 책에서 건져 올리는 배움들 계속 이렇게 밑줄 치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아까 좋은 말들이 많다 그랬는데 다음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은 요리사의 재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창의성, 순발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근데 흑백 요리사나 이런 예능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창의력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국 성실함에 라고 얘기를 나온다. 하세요. 네. 이분은 본인도 창의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닌 것 근데 같아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지금도 본인이 가끔씩 계속 들춰보는 요리책이 100권은 넘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해 놓으셨고 그게 어떤 순간에 이제 요리로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실성인데 일단 시작은 매일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부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요리라는 게 어떤 뭐 꼬치구이 집이라면 네. 하루에 1000개씩 꼬치를 꽂아야 되는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본인은 반복 업무를 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기술이라는 거는 100번 정도는 해야 통달하는 거다. 나는 지금 그 100번을 향해 가는 도중이다. 100번 목표를 세워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좋았던 문장은 이건데요. 이게 살아보니까 처음에 출발선이 좀 달라도 기본을 지키면서 성실히 하다 보면 결국 다 똑같은 지점을 만나는 것 같다. 네. 예, 뭐 학교 1년 늦게 들어가도 지나고 보니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본인은 이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는데 예, 큰 고민을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다 같이 한 지점에서 모였을 때 그 이후 삶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더라도 지속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고 그렇게 이제 지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쌓이는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 지금 너무 이렇게 와 닿는 게 출발선은 달라도 결국에 어느 쯤에 다 만난다. 1, 2년 지체됐다고 내가 나고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한 번씩 이렇게 건네주고 싶은 좋은 구절이네요. 아. 방송에서도 성실함이 제일 그럼요. 중요한가요? 순발력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네네. 우리는 일정 시간에 청취자들, 시청자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 그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성실함이죠, 결국은. 네. 성실함이에요. 네. 제가 부족했던 게 바로 그 성실함이. 저는 약간 방송을 낭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송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물론 낭만도 한 스푼 있어야 되는데 성실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기본기가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오늘 뜨끔뜨끔한 지점들이 많죠? 다음 밑줄 쳐주신 문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거 저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대사를 했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사실 처음 주목을 받게 된 게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였습니다. 그때 이분의 상황이 어땠냐면 반찬 가게를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실패해서 이제 빚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방법으로 저 상금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출전을 하셨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본인은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 이후에 좋았던 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막 생겼던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흑백 요리사 한번 와주십시오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삶의 자극제를 얻고 싶어서 출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시즌 1 때 본인이 3번 정도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쵸,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 떨어진 여운이 오래 가더라. 좌절감을 느꼈다. 역시 스튜디오가 철거될 때까지 있는 게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결국 이분이 이제 1년 만에 재도전을 하셔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 이런 각오를 굉장히 깊게 다지면서 네. 재도전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리사들한테 본인은 이런 요리 컴페티션 프로그램 나가는 걸 되게 권장하신대요. 권장한다고요? 예. 나가게 되면 일단 도파민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요리사로서 평소에 어떤 실력과 어떤 자세를 준비하면 좋은지 깨닫게 된다. 어떻게 보면 유학 가는 것보다 네. 더 권장하고 싶은 게 이런 프로그램 나가는 거다라는 그렇구나. 말씀도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뭐 이미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예. 굳이 왜 저기 나오셔서 막 일에 탈락하고 왜 저런 수모를 겪으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긴장감과 좌절감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얻고 도파민을 얻는다는 게 또 다시 내 본업에 가서 그게 또 더해지면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면들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또 다른 면에서 또 이제 새벽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써놨던데 네. 이 부분도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최강록 셰프님이 당시에 운영하시던 식당이 6시 그러니까 밤 6시, 저녁 6시에 문을 여는 저녁 장사만 하는 네. 식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가게 문을 항상 여셨다고 해요. 너무 일찍 여는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네. 가게 새벽을 여는 건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5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정도는 예열 시간이라는 걸 가지셨대요. 그래서 오늘 할 일, 뭐 계획,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혼자 하셨는데 요 새벽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은 이제 9시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 앞선 3시간 동안 본인은 재료 밑손질을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소도 그때 하신대요. 왜냐하면 직원이 출근했을 때 가게가 지저분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려둔 일은 자기가 정리하는 게 나에게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침 청소를 다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예열과 청소 이렇게 쓰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네. 새벽 시간을 잘 쓰시는 타입이신가요? 너무 늦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나만의 시간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계속 지금 놓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우리 네. 박소연 작가님은 아침 시간에 뭘 하세요? 저 완전 올빼미형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 남들보다 좀 더 밤늦게 일을 하시는 거네요. 대신. 밤늦게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네. 예열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컨텐츠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것도 뭐 이제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네. 새벽 시간 이렇게까지 잘 쓰셨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하나씩 같이 배워가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 함께 지금 밑줄을 짝짝 긋고 있습니다. 6번째 항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 예. 사실 그 전에 1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은 보시더라고요. 6시에 손님이 오는데 그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분은 그렇겠죠. 얘기하세요. 네. 손님을 맞이할 때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그때 컨디션, 기분,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손님 오시기 전에 최소 1시간은 충전 시간을 가지신대요. 네,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나는 배터리 빨리 닳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인정을 하시고 내향인으로서 배터리 충전 시간을 1시간 충분히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내향인이라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 롤플레잉을 성실히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동굴로 돌아온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향인으로서 너무 공감했고 내 몸과 정신의 배터리를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얻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항상 나의 어떤 그 충전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전되고 번아웃되고 이러면 결국 나의 어떤 그 커리어에 한 번쯤 이렇게 금이 가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향인이신가요, 혹시? 저는 완전히 외향인이죠. 뭐 에너지가 쌓이는지 방전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7번째 우리 밑줄 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최강록 셰프가 접객할 때의 원칙이라고요. 네, 물론 딱 2가지만 중요하다라고 적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손님하고 눈까지는 안 마주치더라도 네. 고개 들고 정확하게 네. 그분 향해 인사해야 된다. 아하. 두 번째는 사고 터졌을 때 예, 아. 손님하고 논쟁은 의미 없다. 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레스토랑 이런 가게에서 이런 게 굉장히 잦을 거 아니에요. 잦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음. 선 사과 후 조치다. 네. 그래서 일단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음. 확인해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대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꼭 이제 막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통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네. 자, 마지막 8번째 뭔가요? 네, 이제 손님이 이제 다 떠나시면 진짜 마감을 하는데 네. 이때 영업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어차피 청소할 텐데. 다시 하신대요. 아.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컨디션과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하면서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거, 내일 필요한 재료 주문하는 거, 그날 돈 정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마찬가지로 직원하고 이제 마무리 대화하면서 네. 그날 하루도 우리 한 곱이 잘 넘겼다, 다행이다 이런 대화를 하고 하루를 끝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언제 주무시지?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뭐 새벽 그렇죠. 4시 반에부터 네. 그 다 정리하려면 거의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잠을 굉장히 적게 주무시면서 네. 이제 당시에 영업하셨던 것 같습니다. 책에 또 이런 게 있는데 혼밥 혼술하는 분들 많잖아요. 최강록 셰프 이런 분들인데 한테 좀 셰프로서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놀랍게도 고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독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 상황에 고독을 부여하면 인생의 명대사가 나올 때도 있고 온전한 고독 안에 있을 때 생각, 위로, 동기부여 이런 걸 본인은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밥 혼술하는 분들에게는 꼭 네. 고독이 중요한 메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근에 어디 이제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서 최강록 셰프가 본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어떤 식당을 좀 구상 중인 건가요? 뭐 그런 얘기도 계획도 좀 책에서 엿볼 수 있나요? 네, 사실 그 책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장 최근까지 하시던 식당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폐업하던 날에 대한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그 흑백요리사 1에 나온 다음에 이제 엄청 뜨셨던 시기에 식당을 좀 하시다가 바로 접으셨던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쓰시거든요. 원래 이 식당은 처음부터 딱 2년만 하려고 계획했었던 네. 식당이셨대요. 근데 운 좋게 1년 정도 더 한 거였고 방송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정도 계획을 딱 지킨 건데 네. 본인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지 못한 건 부끄럽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사실 요리사한테 가게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힘들게 공든 탑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어서 만감이 교차하긴 했는데 사실 후회할 일도 만들지 않았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났기 때문에 폐업을 하도 많이 본인은 해봐서 네. 짐 빼는 것도 익숙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본인 스스로 0에서부터 만든 무언가를 내 손으로 끝을 낸 거기 때문에 저도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세요. 요 마지막 날에 이제 풍경을 묘사할 때 너무 저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네, 봤더니 네. 최강록 셰프가 하루 네. 매출 6,000원이었던 적도 있다고. 예, 그 반찬 가게 하실 때 네, 예. 그런 것들 예. 이겨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문 닫는 날에 대한 마지막 식당 문 닫는 날에 대한 그 마지막에 인생을 버스 노선표로 정리해봤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비유가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삶을 정리해 보면 몇 네. 개의 정거장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뭐 첫 가게, 거쳐갔던 직장, 나갔던 방송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다음 새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새 식당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 책이 딱 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그 사이에 사실 새로운 일들을 이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도
이 버스 노선표처럼 이제 그려보면 네. 지금 내가 이전에 어떤 정류장에 섰다가 다음 정류장 이동하는 어떤 중간에 어디 있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비유해서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정거장마다 많은 사람이 탈 때가 있고 또 맞습니다. 한산하게 갈 때가 있고 네. 그런 건데 아니 이분이 그 조림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조림 인간, 네. 뭐 연쇄 조림마 뭐 네. 이런 얘기들 할 정도로 조림의 정말 대가신데 조린다는 게 이렇게 음식 조려보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살펴보고 버텨야 되거든요. 타지 않게. 그쵸? 네. 간이 이렇게 스며들 때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짜면 물 더 붓고 조리고 싱거우면 간장 더 넣고 그 긴 기간 버틴다는 거. 이 조림으로 인생을 뭔가 이렇게 달관하신 분 같아요, 지금. 네, 네. 네. 아, 저는 조림 요리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아, 말씀하신 네. 거 듣고 보니까 더 와닿네요. 네, 그래서 조림 잘 안 해요. 항상 태워 먹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끝은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이 조림의 대가는 인생도 이렇게 잘 조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어떤 독자가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당연히 최강록 네. 셰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비하인드 씬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읽으시기에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타겟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몇 분들이 본인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요즘에 요리 고등학교, 조리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다니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좋네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좀 작은 규모더라도 내 일로서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힌트도 얻을 수 네. 있고 위로나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는 요식업은 없다. 예. 네,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자기 소신을 갖고 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성공담 아주 귀하게 오늘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추천 콘텐츠 또 가져오셨죠? 예, 네. 드라마 하나랑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마는 사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드라마인데요. 더 베어라는 그 요리하는 사람들의 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 지금 6월 말에 공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책 제목이 참 근사합니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김성현 기자님이 쓰신 책인데 한국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이제 갖고 계신 그런 걸 갖고 계신 요리사 분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아, 그래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 예, 예. 그래서 인터뷰를 읽다 보면 사실 이제 최강록 셰프님이 하시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이제 색깔과 단어로 표현하신 그런 좀 뜻깊은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 책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박수령 작가님이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요.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남긴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이제 있죠.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딱 요 문장이 압축적으로 최강록 셰프의 인생을 되게 잘 표현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네. 이런 마인드로 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령의 컨텐츠 원정대 오늘은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수령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립니다. 작은 서점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회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책 안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책 어디 있어요? 오늘 약간 크기가 작아서 네. 눈에 안 띄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가져온 책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책 중에 표지가 가장 단순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구성한 표지인지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바탕에는 오직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의 조합만 있고요. 그 위에 아주 정직하고 커다랗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쉬운 정보이고 부제는 차별 없는 언어로 모두의 소통을 돕습니다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 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본 책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것 같은데 그 책 내용도 표지만큼 직관적이고 쉬운가요? 맞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정보는 최대한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1년 365일에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안내문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아리송한 문구와 표현들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정보약자들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최대한 알기 쉽게 쓴 쉬운 정보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이 내용만큼이나 쉽고 명쾌하게 서술한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정보 약자, 우리가 뭐 사회적 약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보 약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래 저자는 그 발달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그 쉬운 정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법조항부터 세탁기 사용서까지 그 수많은 자료를 쉬운 정보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쉬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발달 장애인 말고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를 들면 노년층과 네. 어린아이가 있고요. 네. 그 우리말이 낯선 이주노동자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기술 앞에서 문해력의 한계를 느끼는 분까지 네. 정보 약자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가 아니라 정보 해석에 어려움을 겪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네. 최근 제가 인상 깊게 경험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요즘에 주식 시장이 워낙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주식 앱을 몇 개 깔아서 둘러봤는데 네. 대부분의 앱이 주식 매도, 주식 매수 그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수구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예수금은 너무 네. 어렵고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주식 매도, 주식 매수 이 말도 약간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순간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주식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 중에서는요. 네. 이거 주식에서 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매도가 파는 건가 매수가 파는 맞아요, 건가 맞아요. 한번 찾아보고 그 이용을 하신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모두가 솔직히 다 경험은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만 이거 잘못 누르면 이거 사는 게 파는 게 되고 네. 완전히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찔할 때가 많죠 사실. 네. 큰일 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본 주식 앱들 중에서 오직 한 곳만 매도하기 매수하기가 아니라 네? 주식 구매하기, 주식 판매하기 그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오.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어서 정말 시원하고 편했고요.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안 하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쉬운 정보가 왜 중요한지 지금 이거 한 사례만으로도 확 마음에 와 닿는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은 그저 그냥 불편하다, 네. 번거롭다 이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발달 장애인이나 네. 정보약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쉽지 않은 정보나 어려운 정보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저자는 재난안전 문자를 예시로 듭니다. 한국에 3년째 거주 중인 한 인도네시아 분이 다음과 같은 태풍 경보 문자를 받았는데 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불안을 느꼈다고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태풍 내습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논밭 관리 행위 자제, 낙하물 주의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방송에서 네. 이 내습이라는 말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저 지금 사실 너무 낯선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내습. 그런가요? 네네. 이 무슨 뜻이냐면 네. 태풍 한파 등 자연 현상이 특정 지역에 피해를 입히며 들이닥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재난 문자에 이처럼 어려운 표현과 한자어가 자주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자를 더 쉽게 바꿔보자고 제안을 해요. 이것 또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일단 이거는 줄바꿈이 다 되어 있고요. 제목은 태풍이 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줄 바꾸고 1. 강가나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네. 2. 가급적 논이나 밭에서 일하지 마세요. 3. 떨어지는 물건을 조심하세요. 4. 위험이 생기거나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입니다. 아, 그래요. 낙하물. 사실 우리는 많이 접해서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운 한자어잖아요. 일단 내습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내습은 너무나 난이도가 너무 높고. 아, 그렇네요. 이렇게 쉬운 문자로 바꾸면 누구나 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재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그 중요성이 더 실감이 되는데 쉬운 정보가 또 필요한 영역 어디가 있을까요? 또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벌써 근로계약서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발달장애인 노동자 수는 꽤 많은데 네. 이 표준 근로계약서가 네. 너무 어려워서 네. 이해를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서명할 때가 맞아요. 굉장히 잦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자는 아예 이해하기 쉬운 근로계약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모든 항목이 근무 기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간, 근무지가 아니라 일하는 장소, 그리고 일해서 받는 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수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쉬운 근로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한 번은 이 저자가 알고 지내던 발달장애인 동생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실제로 이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요. 내용이 쉬워서 혼자 읽고 사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네. 이야기했대요. 이때 그 동생분이 쉬운 정보 덕분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계약서를 읽고 이해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쁘고요. 더 나아가서 직접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노동자로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더욱 특별합니다. 이게 단순히 쉬운 정보라는 게 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일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떳떳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재난 문자,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도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뭐죠? 최근 지방선거 때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선거 공보물입니다. 공보물이란 자체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일단 이 네. 투표가 네. 정말 중요한 권리의 행사다. 예.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책과 공약이 담긴 자료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기는 했지만 그냥 아무나 뽑고 돌아왔다는 한 안타까운 그 발달장애인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어려운 한자어 쓰든 말든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어. 이게 나는 끝이 할 일을 했어라고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걸 얼마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런 배려가 계속 좀 묻어있는 문화가 좀 계속 좀 그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로 유명한 곳이 저 네. 어딘 줄 알아요. 의료, 맞아요. 법률. 네. 정말 이 두 영역은 너무 좀 화가 날 정도로 이거 어떻게 좀 순화할 수 있는 말들이 없을까요? 거기에 네. 금융도 넣어야 돼요. 금융도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의료랑 법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금융이 네. 모두 삶을 살아갈 때 없어서 안 되는 필수인 요소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도 정보약자 입장에서는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이해하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뭐 제도나 행정이나 정책 영역 말고도요. 취미나 연애처럼 일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도 쉬운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화장품 설명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예 관점을 바꿔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쉬운 정보는 이런 영역에 네. 필요한 것일 거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쉽게 전달되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누가 언제 봐도 이해가 가도록 적어야 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그 문자로 전해지는 정보들 말고도 방송도 굉장히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네. 한자 이렇게 뭐 약간 소수층만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남발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 공중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랬지? 이런 의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어찌 보면 귀감이 되는 좋은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추진해온 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 책의 저자는 네. 그 사회적 기업인 소소한 소통의 대표 백정현 님입니다. 이 소소한 소통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나 쉽게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기업이고요. 네. 이 창업자이자 대표인 저자가 2017년에 설립했고 지금까지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10년이나 지속된 회사군요. 소소한 소통. 저라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또 있을까요? 저자는 안타깝게도 비슷한 기업이 거의 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한 쉬운 정보 생태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커지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경쟁사가 없으니까 네.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다 끌고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 지금 저자인 백정현 대표가 이렇게 관심받지 못한 영역에서 회사를 직접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원래 저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대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법의 시행 준비를 해야 돼서 저자가 보건복지부에 파견 근무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바로 창업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그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곳일까?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일단 사직서를 내고 나에게 맞는 회사가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즈음에 우연히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고를 보았고요.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쉬운 정보라는 사업을 직접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업 초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참고할 사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네. 그래서 40년 먼저 시작한 영국의 회사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연수도 떠났습니다. 영국은 무려 4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하더라고요. 사업을. 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는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지? 이걸 몰라서 굉장히 막막해졌대요. 네. 그 가장 큰 이유 역시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발달장애인법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보죠.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해요. 우선 발달장애인법 10조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해하기 쉽다는 게 대체 뭐지? 모호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쉽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아까 금융, 법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에서 어떤 영역의 문서를 쉬운 정보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시행 규칙도 고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소소한 소통 같은 그 민간 기업에서 실무를 추진하긴 했지만 커다란 기준을 만들고 품질을 관리는 관리 일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그 역할 분담을 제시합니다. 네. 혹시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외국에서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영국, 경우는
쉬운 정보를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도 국가 표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부족한 단계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하면 빨리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저자를 비롯해서 그 쉬운 정보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요. 네. 그 현실 또한 조금씩 의미 있게 변화하게 되겠죠. 네. 사실 저도 그 전혀 몰랐던 현실을 이 책을 읽은 덕분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또 공공 매체에서도 표현을 최대한 쉽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문화 이게 좀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영방송 KBS에서도 좀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네, 사실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 직종이 약간 이런 거에 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책 가져왔는데 이거 기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네. 혹시 그 쉬운 정보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네. 역시 소소한 소통에서 출간한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네. 지난 2021년에 나온 책인데요. 쉬운 정보를 만드는 그 구체적인 기획과 제작 노하우를 굉장히 촘촘하게 담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쉬운 정보란 책과 더불어서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라는 책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끝으로 책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줄은 과연 쉬운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네.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쉬운 정보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된 정보다. 이처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넓게 자리 잡으면요. 오고 가는 정보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약간 사회 전체의 배려심도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배려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백정현 작가의 쉬운 정보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생각의 여름에 기억의 틈 같이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언젠가